중국군 서열 2위.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던 장유샤 부주석이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추락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물러남이 아니라 심각한 위반이라는 표현과 함께 사실상 숙청당한 거죠. 두 집안은 혁명전쟁 시절부터 이어진 끈끈한 인연이었고, 장유샤는 어린 시절부터 시진핑과 함께 자란 태자당 동지였습니다. 가문의 유대, 전쟁 영웅 출신이라는 화려한 이력, 그리고 무엇보다 시 주석의 절대적 신뢰를 한몸에 받던 인물이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핵무기 기밀 유출을 거론했고, 중국 언론은 군사위 주석 책임제 위반을 들먹였습니다. 7명으로 시작한 중앙군사위원회는 이제 사실상 2명만 남았고, 중국 군부는 전례 없는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장유샤와 시진핑, 이 두 사람의 인연은 단순한 상하관계가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 산시성의 어느 혁명 가문에서 시작된 이야기죠. 장유샤의 아버지 장충슈는 상장 계급까지 오른 군 고위 장성이었고, 시진핑의 아버지 시중슈는 중국 부총리까지 지낸 거물 정치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고향 출신에다 혁명전쟁 시기 전장을 함께 누빈 전우였어요. 총알이 빗발치는 전선에서 서로의 등을 맡기며 목숨을 나눴던 사이였던 겁니다. 이런 인연은 자연스럽게 2세대로 이어졌죠. 어린 시절부터 장유샤와 시진핑은 혁명 원로 자녀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자주 얼굴을 마주쳤고, 같은 태자당 그룹 안에서 성장했습니다. 시진핑이 권력의 정점에 오르는 과정에서 장유샤는 군부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었습니다. 가문의 배경, 개인적 친분,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세대부터 이어진 신뢰라는 삼중의 끈으로 묶여있던 관계였죠. 전문가들은 바로 이 점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합니다. 이토록 깊고 오래된 인맥조차 실각을 막지 못했다는 건 중국 권력 핵심부에 우리가 모르는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죠. 유샤는 화려한 이력서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1979년 중국과 베트남이 국경에서 충돌했을 때 그는 직접 전선에 나섰죠. 당시 20대 후반의 젊은 장교였던 장유샤는 실전의 포화 속에서 부대를 지휘했고, 이 경험은 그를 군 내부에서 진짜 전쟁을 아는 장성으로 만들어줬습니다. 중국군에서 실전 경험이 있는 고위 장성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훈련과 이론으로 승진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장유샤는 달랐습니다. 전장의 먼지를 직접 마신 사람, 병사들의 피와 땀을 곁에서 본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배경 덕분에 현장 장성들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대단했습니다.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2012년 이후 장유샤의 승진 속도는 가속이 붙었어요. 2017년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진입했고, 2022년에는 마침내 부주석 자리에 올랐습니다. 중국군 서열 2위, 시진핑 바로 다음 자리죠. 주요 군사 행사마다 시 주석 옆에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군 현대화와 장비 발전이라는 핵심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첨단 무기 도입, 군사기술 혁신, 국방 예산 배분까지 중국군의 질적 도약을 책임진 실무 총책이었던 겁니다. 2023년 초까지만 해도 그는 중국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인물로 여겨졌고, 많은 전문가들은 그가 최소한 2027년까지는 그 자리를 지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정점에 있던 그 순간이 바로 추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장유샤 혼자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도 동시에 자리에서 쫓겨났죠. 류전리는 군사위원회 위원이자 중국군 작전을 총괄하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동료 이상의 끈끈한 연결고리가 있었어요. 류전리는 장유샤가 군 내부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던 시절부터 그의 측근으로 활동해온 인물이었습니다. 군부 내에서는 이 둘을 장유샤 라인의 핵심 축으로 봤죠.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22년 10월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에 성공하면서 새롭게 구성된 2기 중앙군사위원회는 총 7명의 위원으로 출범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을 정점으로 2명의 부주석과 4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체제였죠. 그런데 불과 2년 남짓한 시간 동안 이 7체제가 사실상 붕괴해버렸습니다. 2023년 리상포 전 국방부장이 실종됐고,
이어서 친강 전 외교부장도 숙청됐습니다. 여기에 장유샤와 류전리까지 동시에 제거되면서 원래 7명이었던 군사위는 이제 시 주석과 최근 승진한 장성민 부주석 단 2명만 남게 됐어요. 중국군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사실상 텅 비어버린 겁니다. 이런 대규모 물갈이는 중국 현대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죠. 마오쩌둥 시대 문화대혁명 이후 처음이라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군 지휘부를 완전히 새로 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는 군 내부에 엄청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유샤의 실각 배경에는 더 충격적인 의혹이 숨어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폭탄 같은 보도를 터뜨렸죠. 장유샤 부주석이 중국의 핵무기 관련 핵심 기술 자료를 미국에 유출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부패나 비리 차원이 아니에요. 국가 안보의 심장부를 적국에 넘긴 대역죄 수준의 혐의였죠. WSJ의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군 수뇌부를 대상으로 한 비공개 브리핑에서 이 내용이 언급됐다고 합니다. 브리핑 참석자들조차 경악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이 들렸어요. 중국은 핵무기 보유국 중에서도 정보 보안이 극도로 철저한 나라입니다. 핵 프로그램 관련 자료는 최고 등급의 기밀로 분류되고 접근할 수 있는 인원도 극소수로 제한되죠. 그런데 바로 그 정보가 군 서열 2위의 손을 거쳐 태평양 건너편으로 넘어갔다는 겁니다. 중국 당국은 이 의혹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실마리를 발견했어요. 중국 핵공업집단공사, 약칭 CNNC의 전 총경리였던 구준이 조사를 받던 중 장유샤와 연결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CNNC는 중국의 모든 핵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국영 기업이에요. 핵 발전소부터 핵무기 개발까지 중국 핵 산업의 모든 것이 이 기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최측근이라도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었을 겁니다. 국가 기밀 유출이라는 카드는 어떤 인맥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명분이거든요. 하지만 장유샤를 무너뜨린 건 핵무기 기밀 유출 의혹만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치명적인 혐의가 그를 올가매고 있었죠. 바로 인사비리와 뇌물수수였습니다. 2023년 여름 리상푸 국방부장이 갑자기 공개석상에서 사라졌다가 결국 부패 혐의로 실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리상푸와 장유샤 사이에 검은 거래 정황이 드러났어요. 장유샤가 리상푸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고 그의 승진을 도왔다는 겁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죠. 둘 다 군 장비발전부 출신이었습니다. 장비발전부는 중국군의 무기와 장비 구매를 총괄하는 부서예요. 전투기, 미사일, 군함부터 군복까지 군대가 필요한 모든 걸 이 부서를 통해 조달합니다. 매년 수천억 위안이 넘는 예산이 이곳을 거쳐 집행되죠. 돈이 흐르는 곳에는 항상 부패의 그림자가 따라오기 마련이고 장비발전부는 오랫동안 군 내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방산업체들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고위 장성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장성들은 서로의 승진을 도와주며 이권을 나눠 가졌어요. 장유샤는 바로 이 시스템의 최정점에 있던 인물이었죠. 시진핑 주석은 군부 부패 척결을 자신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워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가장 신뢰하던 측근이 그 부패의 중심에 있었다는 건 시 주석에게는 개인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이었을 겁니다. 인사 비리 혐의는 군 내부에서 장유샤의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됐습니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가 낸 성명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군사위 주석 책임제를 심각하게 유린하고 파괴했다는 표현이 등장했거든요. 이 문구를 이해하려면 중국 군대의 작동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중국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공산당의 군대예요. 그리고 그 공산당 군대의 최종 결정권자는 오직 한 사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시진핑입니다. 군사위 주석 책임제란 모든 군사적 결정이 시 주석의 승인을 거쳐야 하고 그 누구도 주석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는 원칙이죠. 그런데 장유샤가 바로 이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장유샤가 시 주석의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중요한 군사 결정을 내렸거나 시 주석의 지시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수 있다는 거죠. 더 심각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장유샤가 군 내부에서 자신만의 세력을 구축하면서 시 주석의 명령 계통을 우회하는 별도의 지휘 라인을 만들었을 가능성이에요. 장유샤는 군 서열 2위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인사권, 예산권, 작전권까지 실질적으로 손에 쥐고 있었죠. 문제는 그 힘이 너무 커지면서 시 주석의 통제권을 벗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진핑 체제에서 권력의 분산은 곧 배신으로 간주됩니다. 아무리 오랜 동지였어도 1인 지배 체제의 균열을 가져오는 순간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싱가포르 국립대학교의 알프레드 우 교수는 이번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충성심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전체 권력층을 향해 보낸 경고장이라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장유샤는 시 주석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였습니다. 두 집안은 혁명전쟁 시절부터 이어진 끈끈한 인연이었고 그 인연은 70년 가까이 이어져 왔죠. 중국 정치에서 이런 배경은 어떤 권력 투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최강의 보호막이었어요. 그런데 그 보호막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우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개인적 인맥이나 가문 배경도 불충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대만 국립정치대학교의 커우제논 교수는 좀 더 구체적인 지점을 짚어냈습니다. 장유샤와 류전니의 관계에 주목한 거죠. 두 사람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었어요. 류전니는 장유샤가 군 내부에서 세력을 키워가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측근이었습니다. 커우 교수는 이걸 파벌 구축이라고 표현했어요. 중국 공산당에서 파벌은 금기입니다. 당 전체의 단결을 해치고 1인 지배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로 간주되거든요. 장유샤가 군 내부에 자신만의 라인을 만들고 그 라인을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는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장 경계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군 내부에 시진핑 1인 중심 체제가 아닌 별도의 권력축이 생기는 거죠. 전문가들은 앞으로 추가 낙마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장유샤와 연결된 장성급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난양 공과대학교의 제임스 차르 교수는 좀 다른 각도에서 이 사건을 바라봤습니다. 선별적 처벌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고육지책이라는 거죠. 시진핑 주석이 2012년 집권한 이후 줄곧 반부패 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해왔습니다. 수많은 고위 관료들이 부패 혐의로 숙청됐고 군부에서만 수십 명의 장성이 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한 가지 패턴이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다는 겁니다. 숙청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시진핑 주석과 정치적으로 경쟁 관계에 있거나 과거 다른 파벌에 속했던 인물들이었어요. 보시라이, 저우융캉 같은 거물들이 모두 이런 케이스였죠. 반면 시 주석의 측근들은 비슷한 의혹이 있어도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중국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반부패가 아니라 정적 제거용 칼이 아니냐는 거죠. 시 주석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이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반부패 운동의 정당성이 흔들리면 자신의 권력 기반까지 위협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선택한 게 바로 장유샤였다는 분석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까운 복심을 처벌함으로써 나는 누구도 예외 없이 처벌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차르 교수는 이걸 전략적 선택이라고 봅니다. 측근을 희생시키더라도 반부패 운동의 명분을 지키고 나아가 자신의 절대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거죠. 동시에 이런 조치는 군 내부에 강력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측근조차 예외가 없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군 기강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의도입니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다른 내부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 시각은 앞의 분석들과는 조금 결이 달라요. 장유샤가 시진핑의 정치적 경쟁자였거나 권력에 도전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럼 뭐였냐고요? 단순히 시 주석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거죠. 이 소식통은 현재 중국 내부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실질적으로 맞설 만한 정치적 라이벌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3연임에 성공했고
당과 군을 완전히 장악했으며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구축했죠. 이런 상황에서 장유샤의 실각은 권력 투쟁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실망에 가깝다는 분석이에요. 시 주석이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았고 장유샤가 그 기대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군 현대화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시 주석이 원하는 속도나 품질을 맞추지 못했을 수도 있고 장비 조달 과정에서의 비효율이나 부패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대만 침공 같은 중요한 군사 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 주석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보고를 올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장유샤는 배신자나 반역자가 아니라 그냥 무능한 부하였던 셈이에요. 시진핑이라는 상사가 워낙 완벽주의자이고 요구 수준이 높다 보니 가까운 인사라도 그 눈밖에 나면 가차없이 교체당한다는 거죠. 이런 해석이 맞다면 앞으로 중국 고위층은 더욱 긴장해야 할 겁니다. 충성심만으로는 부족하고 시 주석이 원하는 결과물을 정확히 내놓아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장유샤가 사라진 자리에 새로운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장성민 부주석이에요. 그는 현재 시진핑 주석의 유일한 군부 파트너로 자리를 굳히고 있죠. 장성민은 해군 출신으로 최근 급부상한 인물입니다. 그의 등장은 중국 군부 권력 지형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기존 원로급 장성들의 영향력은 빠르게 퇴조하고 있습니다. 대신 시 주석에게 절대 충성하는 신진 세력이 전면에 배치되고 있죠.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시진핑 시대에 성장한 인물들이고 시 주석 개인에 대한 충성도가 검증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중국군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예상됩니다. 특히 장비 발전부를 중심으로 한 조달 및 연구 분야가 집중 타깃이 될 거예요. 이 부서들이 부패의 온상이었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드러났으니까요.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국군 내부의 기강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거라는 점이에요. 시 주석은 대만 침공을 비롯한 주요 군사 작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부가 부패와 파벌로 얼룩져 있다면 실전에서 제대로 싸울 수 없죠. 한편 핵무기 기밀 유출 의혹은 국제 관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입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어요. 양국 간 정보전도 한층 치열해질 겁니다. 장유샤의 실각은 단순한 인사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전체를 향해 던진 강력한 선언이었죠. 가문도 인맥도 수십 년의 우정도 충성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군부 서열 2위까지 제거된 지금 시 주석의 군 장악력은 표면적으로 정점에 달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 신호도 감지됩니다. 가장 믿었던 측근들조차 숙청되는 과정에서 군 내부의 잠재적 불만과 불안감이 증폭될 수 있거든요. 앞으로 발표될 공식 수사 결과가 중요합니다. 핵무기 기밀 유출이 사실로 밝혀지면 중국 정국은 더욱 요동칠 것이고 미국과의 관계도 악화될 겁니다. 이 사건은 시진핑 하나인 지배체제의 강화이자 동시에 그 체제가 안고 있는 불확실성을 드러낸 순간입니다.